떨리는 손으로 아이의 이마를 짚어봅니다. 민서야, 우리 병원 가자. 응? 엄마가 어떻게든. 엄마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하지만 말을 잇지 못합니다. 아이는 고개를 저으며 품에 안고 있던 낡은 인형을 꼭 끌어안습니다. 제 딸 민서가 밤새 기침을 한 건 그날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의 기침은 달랐어요. 숨을 헐떡이며 가슴을 움켜쥐는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알았습니다. 이건 그냥 감기가 아니라는 걸. 반지하 방 특유의 축축한 공기가 아이의 폐를 조여오고 있다는 걸. 아빠가 이 인형 만지면 복이 온다고 했어요. 민서는 작은 목소리로 말하며 인형의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복돌이가 있으면 병원 안 가도 돼요. 아빠가 그랬어요. 복돌이. 남편이 떠나기 전 민서에게 남긴 유일한 선물이었습니다. 이 인형을 만지면 복이 올 거야. 그렇게 말하며 웃던 남편의 얼굴이 저는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그게 마지막 약속이 될 줄은. 아이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어 했어요. 아빠가 거짓말을 한 게 아니라 자신이 충분히 간절히 빌지 않아서 복이 안 온 거라고 생각하며 매일 밤 그 인형을 쓰다듬었습니다. 민서야.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병원비를 낼 돈도 없고 아이에게 희망을 줄 다른 방법도 없었으니까요. 정말이지 이 좁은 방 안에서 내가 뭘 할 수 있단 말인가. 엄마 자격도 없는 나. 민서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복돌이를 가슴에 꼭 안은 채로요. 아이의 숨소리가 점점 가늘어지는 게 느껴졌고 저는 그 순간 무너져 내렸습니다. 창가에 서서 한참을 울었어요. 소리 없이 아이가 듣지 못하게 입을 틀어막고 울었습니다. 새벽 4시 반 정류장에 섰습니다. 10년 만에 시어머니를 찾아간다는 게, 그분 앞에 무릎을 꿇는다는 게 얼마나 굴욕적인 일인지 스스로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버스가 도착했고 저는 맨 뒷자리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어둠이 흘러갔어요. 가로등 불빛이 하나둘 스쳐 지나가는 동안 저는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결혼식 날 시어머니는 웃지 않으셨습니다. 하객들은 모두 축복을 보냈지만 시어머니만은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신랑 대기실에서 남편과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도연아, 너 정말 이 여자랑 결혼하는 거 맞니? 엄마, 제발 오늘만큼은 축복해 주세요. 의사가 될 애가 이렇게 평범한 애랑 결혼하면 어떡하니? 그 말을 들은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평범한 애. 저는 평범했습니다. 대학도 지방 대학을 나왔고 직장도 작은 회사 사무직이었어요. 남편처럼 명문대를 나온 것도 아니고 화려한 이력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사랑만큼은 진심이었어요. 남편도 저를 사랑한다고 했고 그래서 결혼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그걸 인정하지 않으셨어요. 결혼 후에도 계속 저를 무시하는 말들을 하셨습니다. 우리 도연이가 너 때문에 힘들어하는 거 아니니? 내가 집안일이라도 제대로 하면 모르겠는데 애라도 빨리 낳아야지. 그래야 우리 아들이 너를 계속 사랑하지. 그런 말들이 쌓이고 쌓여서 저는 남편과 자주 다퉜습니다. 당신 엄마가 날 무시해. 엄마가 원래 그래. 신경 쓰지 마. 그렇게 대답하던 남편이 어느 날 갑자기 짐을 쌌어요. 미안해, 소희야. 나 좀 쉬고 싶어. 쉬고 싶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엄마랑 너 사이에서 나는 너무 힘들어. 미국에서 공부 좀 더 하고 올게.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남편은 떠났고 연락도 끊겼어요. 그 뒤로 민서를 혼자 키우며 저는 시어머니를 평생 보지 않으리라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는 그분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내 자존심 따위는 이제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민서만 살릴 수 있다면. 버스가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사는 동네, 10년 만에 다시 밟는 이 거리는 낯설면서도 익숙했어요. 아파트 단지 입구에서 저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정말 들어가야 하나? 다른 방법은 정말 없을까? 하지만 민서의 가냘픈 숨소리가 귓가에 맴돌았고 저는 결국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한편 같은 시각, 시어머니, 윤옥자 할머니는 그날도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화면 속에서는 젊고 잘생긴 의사들이 환자를 살리는 드라마가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그녀는 멍하니 그 장면을 바라보며 아들 생각을 했습니다. 도연이도 저런 의사가 되었을까? 10년. 아들과 마지막으로 통화한 게 10년 전이었습니다. 해외로 떠난다는 짧은 전화 한 통이 전부였어요. 엄마, 저 미국 갑니다. 연락할게요. 그 뒤로 단 한 번도 전화가 오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기다렸어요. 한 달, 두 달, 1년 그렇게 시간이 흘렀고 어느새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버렸습니다. 도연아, 넌 어디서 뭐하고 있니? 그녀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화면 속에서는 의사가 환자를 살리며 환하게 웃고 있었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미소가 없었어요. 내 아들은 왜 나를 버렸을까? 내가 뭘 잘못한 걸까? 그때였습니다. 현관 초인종이 울렸어요. 새벽 5시 반에 울리는 초인종. 윤옥자 할머니는 의아한 표정으로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자 그곳에는 무릎을 꿇고 있는 며느리가 있었어요. 어머니. 며느리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윤옥자 할머니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어요. 10년 만에 보는 며느리의 얼굴은 너무나도 초라했고 그 모습이 그녀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도와주세요, 어머니. 민서가 숨을 잘 못 쉬어요. 며느리는 고개를 조아리며 울먹였습니다. 돈을 빌릴 데가 없어요. 은행도, 친구도, 아무도 제발, 제발 민서만 살려주세요. 윤옥자 할머니는 그 모습을 내려다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이 여자 때문에 내 아들이 집을 나갔다. 그래도 민서는 내 손녀인데. 그리고 무엇보다 오래된 모성. 아이는 죄가 없지 않은가. 일어나세요. 윤옥자 할머니는 낮게 말했습니다. 일어나서 들어오세요. 얘기합시다. 며느리는 고개를 들었고 그 순간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거실 탁자 위에 통장 하나가 놓였습니다. 시어머니의 손이 천천히 그 통장을 밀어냅니다. 이게 내가 가진 전부입니다.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이걸로는 턱없이 부족해요. 무릎 꿇은 며느리. 거실 탁자 위에 놓인 통장을 보며 저는 현실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300만 원. 시어머니가 평생 모은 돈이 고작 300만 원이었어요. 민서의 수술비는 최소 2천만 원.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이것밖에 없어요? 제 입에서 무심코 나온 말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그분은 낮게 하지만 단단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내가 가진 전부예요. 더 있었으면 진작 좋겠죠.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하지만 이걸로는 민서를 살릴 수 없어요. 시어머니는 한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그럼 같이 삽시다. 네. 내 집을 팔아요. 그 돈으로 민서를 치료하고 우리 셋이서 작은 집에 같이 사는 거예요. 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이분이, 나를 그렇게 미워하던 이분이 집까지 팔겠다고? 어머니, 그럴 순 없어요. 이 집은 어머니 평생의 보금자리잖아요. 손녀가 더 중요해요.
시어머니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민서는 내 손녀예요. 도연이의 딸이고 내 피를 이어받은 아이죠. 그 아이를 살리지 못하면 나는 평생 후회할 거예요. 그 말에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10년 동안 쌓였던 서운함, 미움, 그리고 미안함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저는 바닥에 엎드려 울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그 손길이 차갑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따뜻했어요. 이제 그만 울어요. 우리 민서 살려야죠. 일주일 뒤 시어머니의 집은 팔렸습니다. 오래된 아파트였지만 위치가 좋아서 빠르게 계약이 성사됐어요. 계약금을 받는 날 시어머니는 부동산 사무실에서 한참을 서 계셨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먹먹했어요. 이 집에서 아들을 키우셨겠지. 혼자서 힘들게. 어머니,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그냥 옛날 생각이 나서요. 시어머니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도연이가 의대 합격했을 때 이 집 거실에서 둘이서 울었어요. 기쁜 눈물을요. 그때 난 생각했죠. 이제 우리 아들은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라고. 근데 그 아들이 나를 버렸네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남편이 떠난 건 저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게 너무 미안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도연이를 힘들게 해서. 아니에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며느리를 너무 힘들게 했죠. 그 말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시어머니가 잘못을 인정하시다니. 솔직히 말할게요, 소혜 씨. 난 당신이 싫었어요. 시어머니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평범한 사람을 만나는 게 싫었죠. 의사는 의사 집안이랑 결혼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당신한테 심한 말을 많이 했죠. 근데 지금 생각하면 내가 틀렸어요. 도연이가 행복하면 그만인 건데 난 그걸 몰랐어요. 그리고 그 대가로 아들을 잃었네요. 시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처음으로 이분도 저처럼 상처받은 사람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우리 모두 피해자였구나. 사랑하는 방법을 몰라서 서로를 아프게 한 거구나. 어머니, 이제 우리 다시 시작해요. 응, 그래야죠.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을 판 돈으로 민서의 치료비 일부를 마련했지만 여전히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싼 집을 구해야 했어요. 반지하였습니다. 보증금 500, 월세 30. 좁고 축축한 반지하였지만 그게 우리가 구할 수 있는 최선이었어요. 이사하는 날 시어머니는 짐을 나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 줄은 몰랐네. 저는 짐 하나를 들고 계단을 내려가며 말했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니. 저 때문에. 아니에요. 이것도 인생이죠 뭐. 시어머니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반지하 집은 정말 좁았습니다. 방 2개, 작은 거실 하나. 화장실은 곰팡이가 슬어 있었고 부엌은 싱크대 하나가 전부였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 집에서 함께 살기로 했습니다. 민서를 위해서요. 그날 밤 민서는 처음으로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민서야, 이분이 할머니야. 할머니? 민서는 낯선 표정으로 시어머니를 바라봤어요. 시어머니는 무릎을 꿇고 앉아 민서와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그래, 할머니야. 민서 보고 싶었어. 할머니가 왜 이제 와요? 아이의 질문에 시어머니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어떻게 설명하지? 할머니가 엄마를 미워해서 안 왔다고?
아니면 엄마가 할머니를 피했다고? 저는 얼른 끼어들었습니다. 민서야, 할머니가 바쁘셨어. 그치, 어머니? 응, 그래. 할머니가 바빠서 못 왔어. 미안해, 민서야. 민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품에 안고 있던 복도리를 내밀었습니다. 할머니, 이거 복도리예요. 아빠가 준 거예요. 시어머니는 그 인형을 받아들었습니다. 낡고 더러운 인형이었지만 시어머니의 손은 조심스러웠어요. 복도리구나, 예쁘다. 아빠가 이거 만지면 복이 온대요. 할머니도 만져보세요. 시어머니는 인형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리고 작게 중얼거렸어요. 복돌이야, 우리 민서 좀 살려줘. 응? 그 모습을 보며 저는 또다시 눈물이 났습니다. 우리 모두 같은 마음이구나. 민서를 살리고 싶은 마음. 그날 밤 세 사람은 좁은 방에 나란히 누웠다. 민서는 할머니 옆에서 잠들었고 며느리는 반대편에서 천장을 바라봤다. 축축한 벽에서 물이 뚝뚝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어머니, 우리 이렇게 살 수 있을까요? 살아야죠. 민서를 위해서라도.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단단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한 가지 생각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도연이를 찾아야 해. 그 애만 있으면 민서를 살릴 수 있어. 반지하에서의 첫 아침은 어두웠습니다. 창문으로 햇빛이 들어오지 않았어요. 반쯤 땅속에 묻혀있는 집이었으니까요. 아침인지 저녁인지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냉장고에는 달걀 몇 개와 김치, 그리고 밥 한 공기가 전부였어요. 그걸로 계란말이를 만들었습니다. 민서야, 밥 먹자. 민서는 방에서 나와 식탁에 앉았습니다. 복도리를 꼭 안은 채로요. 엄마, 할머니는요? 할머니는 아직 주무시는 것 같아. 그때 시어머니가 방문을 열고 나오셨습니다. 앉아요. 일어났어요. 시어머니는 파자마 차림이었지만 얼굴은 피곤해 보였어요. 밤새 잠을 제대로 못 주무신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앉으세요. 제가 아침 차렸어요. 고맙네요. 세 사람은 좁은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계란말이와 김치, 그리고 밥. 초라한 아침상이었지만 그게 우리의 첫 식사였어요. 식사는 조용했습니다. 민서는 밥을 한 숟가락씩 떠먹으며 할머니를 힐끗힐끗 쳐다봤고 시어머니는 김치를 집으며 며느리를 의식했어요. 저는 그 사이에서 무슨 말이라도 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입맛에 맞으세요? 응, 맛있어요. 민서야, 할머니한테 뭐 여쭤볼 거 없어? 민서는 고개를 가웃거리더니 작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아빠는 언제 와요? 시어머니의 손이 멈췄습니다. 저도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아빠 이야기는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민서야, 그건. 제가 말을 가로막으려는 순간 시어머니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할머니가 찾아올게. 네. 아빠를 할머니가 찾아올게. 그러니까 민서는 조금만 기다려. 민서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정말요? 할머니가 아빠 찾아올 수 있어요? 응. 할머니가 꼭 찾을게.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불안했어요. 10년 동안 연락이 없었는데 어떻게 찾는단 말인가. 그리고 찾는다 해도 그 사람이 올까? 하지만 민서의 밝은 표정을 보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시어머니는 방 안에서 낡은 수첩을 꺼내셨습니다. 거기에는 아들의 옛날 전화번호가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중학교 때 번호, 고등학교 때 번호, 대학교 때 번호, 그리고 결혼 후 번호까지. 시어머니는 핸드폰을 꺼내 하나씩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여보세요? 도연이. 따르릉, 따르릉.
없는 번호입니다. 첫 번째 번호는 먹통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다음 번호를 눌렀어요. 여보세요? 윤도현. 따르릉, 따르릉. 없는 번호입니다. 두 번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모두 같은 결과였어요. 저는 문틈으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점점 무너져가는 게 보였어요. 도연아, 제발. 시어머니는 10번째 번호를 눌렀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같았어요. 없는 번호입니다. 핸드폰이 시어머니의 손에서 떨어졌습니다. 아, 시어머니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어요. 저는 방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어머니, 소희 씨, 나 아들을 잃은 것 같아요. 아니에요, 어머니. 아직 방법이 있을 거예요. 저는 시어머니를 끌어안았습니다. 처음으로 진심으로 이분이 불쌍하다고 느꼈어요. 우리 둘 다 같은 사람 때문에 아파하고 있구나. 그날 밤 민서는 복도리를 안고 잠들었습니다. 저는 민서 옆에 누워 아이의 얼굴을 바라봤어요. 민서야, 엄마가 꼭 너 살릴게. 민서는 자면서도 복도리를 꼭 안고 있었습니다. 아빠가 준 인형. 아빠와의 유일한 연결고리. 저는 그 인형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과연 이 인형이 복을 가져다 줄까? 아니면 그냥 아이의 슬픈 믿음일 뿐일까?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민서에게는 이 인형이 전부라는 것. 새벽 시어머니는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오래된 사진첩이 들려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흰 가운을 입은 아들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도연아, 내가 어디 있든 엄마가 꼭 찾을 거야. 시어머니는 사진을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노트에 한 줄을 적었습니다. 도연이, 내가 어디 있든 이 아이가 널 기다린다. 전화벨이 울리지 않는 밤. 시어머니의 하루는 전화 걸기로 시작됐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핸드폰을 집어들었어요. 그리고 어제 걸었던 번호를 다시 눌렀습니다. 혹시 몰라서 다시 걸어보는 거예요. 시어머니는 그렇게 말했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희망을 버리지 못하는 거라는 걸. 매일 아침 같은 번호에 전화를 걸었지만 결과는 항상 같았습니다. 없는 번호입니다. 그 기계음이 울려 퍼질 때마다 시어머니의 얼굴은 조금씩 무너져 갔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민서가 잠든 후 저와 시어머니는 마주 앉았습니다. 좁은 거실, 낮은 탁자를 사이에 두고 우리는 처음으로 진솔한 대화를 나눴어요. 소혜 씨, 물어볼 게 있어요. 네, 어머니. 도연이가 왜 떠났을까요? 진짜 이유가 뭘까요? 저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진실을 말해야 할까? 아니면 그냥 넘어가야 할까? 하지만 이제는 숨길 이유가 없었어요. 어머니 때문이에요. 뭐라고요? 도연 씨가 떠난 건 어머니와 저 사이에서 견디지 못해서였어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어요. 결혼하고 나서 어머니는 저한테 심한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우리 아들이 너 때문에 힘들어한다. 내가 집안일이라도 제대로 하면 모르겠다. 그런 말들이요. 도연 씨는 그 사이에서 힘들어했어요. 엄마 편을 들자니 아내가 서운해하고 아내 편을 들자니 엄마가 서운해하고 그래서 결국 도망친 거예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내가 그랬구나. 네. 난 몰랐어요. 내가 그렇게 심하게 말했는지.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난 그냥 내 아들을 빼앗길까봐 두려웠어요. 혼자 키운 아들이잖아요. 내 전부였는데 갑자기 다른 여자가 나타나서 내 아들을 데려가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시어머니도 무서웠구나. 외로웠구나. 어머니, 미안해요, 소희 씨. 정말 미안해요. 시어머니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며느리를 괴롭혀서 아들을 잃은 거예요. 다 내 탓이에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저도 잘못했어요. 저도 어머니를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않았어요. 그냥 미워하기만 했죠.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울었습니다. 10년 동안 쌓였던 오해가 그렇게 조금씩 풀려갔어요. 그날 밤 시어머니는 오래된 앨범을 꺼냈습니다. 소혜 씨, 이거 봐요. 앨범에는 아들의 어린 시절 사진이 가득했어요. 초등학교 입학식 사진, 중학교 축구부 사진, 고등학교 졸업식 사진, 그리고 의대 합격 통지서를 들고 웃고 있는 사진까지. 이게 도연이가 의대 합격했을 때예요. 그날 우리 둘이서 울면서 기뻐했어요. 시어머니는 사진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이 아이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혼자 키우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도 모르고요. 근데 그 사랑이 아이를 숨막히게 한 것 같아요. 내가 너무 많이 바랐나 봐요. 훌륭한 의사가 되길, 좋은 사람이 되길, 엄마를 버리지 않길. 시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결국 내가 아들을 잃었네요. 저는 시어머니의 어깨를 안았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아직 안 잃었어요. 우리가 찾을 거예요. 어떻게요? 전화도 안 되는데. 방법이 있을 거예요. 꼭. 저는 그렇게 말했지만 사실 저도 확신이 없었습니다. 10년 동안 연락이 없었는데 어떻게 찾지? 그날 밤 민서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엄마. 민서는 가슴을 움켜쥐며 신음했어요. 저는 얼른 민서를 안았습니다. 민서야, 괜찮아? 어디 아파? 숨이 안 쉬어져요. 민서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시어머니도 방에서 뛰어나왔어요. 민서야. 어머니, 병원 가야 해요. 우리는 서둘러 민서를 업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택시를 잡아타고 가장 가까운 응급실로 향했어요. 응급실에서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이의 상태가 매우 안 좋습니다. 빨리 수술을 받아야 해요. 수술비는 얼마나 들까요? 최소 2천만 원은 필요합니다. 저와 시어머니는 서로를 바라봤어요. 우리에게 그런 돈은 없었습니다. 일단 입원부터 시키세요. 수술은 돈을 마련하는 대로 하겠습니다. 의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나갔고 우리는 민서 옆에 앉았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쓴 민서의 작은 얼굴을 보며 저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민서야, 미안해. 엄마가 무능해서 미안해. 시어머니도 민서의 손을 잡으며 울었어요. 민서야, 할머니가 꼭 너 살릴게. 꼭. 민서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머니 아빠 찾아줘요. 아빠가 오면 복돌이가 복 가져올 거예요. 그 말에 시어머니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그래, 아들을 찾아야 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병원 복도. 시어머니는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낡은 수첩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오래전 아들이 일했던 병원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한국대학교병원, 여기 연락해 볼까? 시어머니는 핸드폰을 꺼내 병원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거기 윤도현이라는 의사 있나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대답이 들려왔습니다. 윤도현 교수님은 현재 미국에 계십니다. 시어머니의 눈이 커졌습니다. 미국요? 그럼 연락처는? 죄송하지만 개인정보는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시어머니는 핸드폰을 내려놓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미국에 있구나. 그럼 어떻게 찾지? 병원에서 돌아온 뒤
우리의 일상은 더 힘들어졌습니다. 민서는 매일 약을 먹어야 했고, 저는 파트타임 일을 3개나 시작했어요. 편의점, 식당 설거지, 새벽 신문 배달까지 하루에 서너 시간 자는 게 전부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집에서 민서를 돌봤어요. 아이에게 밥을 먹이고 약을 챙기고 잠들 때까지 옆에 앉아 있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도 틈틈이 아들을 찾으려 노력했어요. 옛날 친구들에게 전화하고 아들이 다녔던 병원에 연락하고 심지어 SNS까지 뒤졌습니다. 하지만 아무 소득이 없었어요. 어느 날 저녁 저는 편의점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시계는 밤 10시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 거실에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어머니, 아직 안 주무셨어요? 응, 민서랑 텔레비전 보고 있어요. 저는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시어머니와 민서가 나란히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어요. 민서는 복도리를 안은 채 화면을 보며 웃고 있었습니다. 엄마, 민서야, 약 먹었어? 응, 할머니랑 먹었어. 저는 시어머니를 바라봤고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녁도 먹였어요. 걱정 마세요. 감사합니다, 어머니. 저는 소파에 털썩 앉았습니다. 정말 피곤했습니다. 하루 종일 서 있었더니 다리가 퉁퉁 붓고 손은 설거지 때문에 갈라져 있었어요. 소희 씨, 힘들죠? 시어머니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이 정도는 무리하지 마요. 당신까지 쓰러지면 어떡해요. 그 말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누군가 저를 걱정해 주는 게 얼마만인지. 어머니, 쉬세요. 내가 민서 재울게요. 시어머니는 민서를 안아 방으로 데리고 갔어요. 저는 거실에 홀로 남아 텔레비전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화면이 바뀌며 뉴스가 시작됐어요. 다음 소식입니다. 세계 의료 컨퍼런스가 이번 주 서울에서 개최됩니다. 이번 컨퍼런스에는 세계 각국의 저명한 의료진이 참석할 예정인데요. 특히 한국 출신으로 미국에서 활동 중인 윤도현 교수의 귀국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윤도현.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저는 화면에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그리고 화면에 한 남자가 등장했어요. 남편이었습니다. 10년 만에 보는 남편의 얼굴. 조금 늙었지만 여전히 그 사람이었어요. 깔끔한 정장을 입고 자신감 있게 웃는 모습. 윤도현 교수는 하버드 의대에서 심장외과를 전공하며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습니다. 이번 컨퍼런스에서 최신 수술 기법에 대해 강연할 예정입니다. 화면 속 남편은 기자들 앞에서 말했습니다. 한국에 돌아오게 되어 기쁩니다. 좋은 강연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숟가락을 떨어뜨렸습니다. 땅! 그 소리에 시어머니가 방에서 뛰어나왔어요. 무슨 일이에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어머니, 저 사람이. 시어머니는 화면을 보더니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도연이? 화면 속에서 남편은 여전히 웃고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TV 앞으로 다가가 화면을 만졌습니다. 도연아.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뉴스는 계속 이어졌어요. 컨퍼런스는 이번 주 금요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립니다. 시어머니는 그 말을 듣고 저를 돌아봤습니다. 금요일이면 모레잖아요. 네. 소혜 씨, 우리 가야 해요. 저 컨퍼런스에 가야 해요. 시어머니의 눈빛이 살아났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가야 해. 10년 만에 남편을 만날 수 있는 기회야. 다음 날 시어머니는 옷장에서 가장 좋은 옷을 꺼냈습니다. 오래된 한복이었어요. 이거 입고 가야겠어요.
아들 앞에 초라하게 나타날 순 없잖아요. 저는 시어머니를 도와 한복을 펼쳤습니다. 어머니 예뻐요. 고맙네요. 시어머니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을 바라봤어요. 10년 만에 보는 건데 나 많이 늙었죠? 아니에요. 아들은 어머니가 어떤 모습이든 반가워할 거예요. 그럴까요? 시어머니의 목소리에는 불안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네, 어머니. 분명히요. 출발 전날 밤 민서는 할머니에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내일 아빠 만나러 가요? 응, 할머니 혼자 다녀올게. 나도 가고 싶어요. 민서는 집에서 쉬어야 해. 아프잖아. 민서는 실망한 표정을 지었지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할머니, 아빠한테 이거 전해줘요. 민서는 복도리를 시어머니에게 내밀었습니다. 복도리를 아빠한테 보여주면 아빠가 나 기억할 거예요. 시어머니는 인형을 받아들었습니다. 알았어. 할머니가 꼭 전해줄게. 민서는 환하게 웃었어요. 아빠가 오면 나 나아질 거예요. 복도리가 그랬어요. 시어머니는 민서를 꼭 안았습니다. 그래, 꼭 그렇게 될 거야. 다음 날 새벽 시어머니는 집을 나섰다. 손에는 민서가 준 복돌이 인형이 들려 있었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시내로 가는 버스를 기다리며 그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제발 제발 아들이 날 알아봐 주길. 버스가 도착했고 시어머니는 올라탔습니다. 복돌이야, 오늘 진짜 복 좀 가져다 줘. 컨퍼런스 홀은 웅장했습니다. 수백 명의 의료진이 정장을 차려입고 자리에 앉아 있었고 무대 위에는 거대한 스크린이 걸려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맨 뒷줄 구석에 앉았습니다. 이곳에 내가 어울리는 걸까? 주변 사람들은 모두 세련된 옷을 입고 있었고 영어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한복을 입은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10년 만에 만나는 아들인데 사회자가 무대에 올라왔습니다. 박수 소리와 함께 남편이 무대에 올랐습니다. 시어머니는 숨을 멈췄어요. 저게 우리 도연이구나. 남편은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영어로 이어지는 강연. 시어머니는 한마디도 알아듣지 못했지만 아들의 목소리에 집중했어요. 우리 아들이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됐구나. 자랑스러우면서도 슬펐습니다. 내가 키운 아들인데 이렇게 멀어져 버렸구나. 강연은 1시간 동안 계속됐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시간 동안 아들의 얼굴만 바라봤어요.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강연이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를 떠났습니다. 시어머니는 무대 쪽으로 천천히 걸어갔어요. 남편은 몇몇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언제 다가가지? 어떻게 말을 걸지? 손에 든 복돌이 인형이 축축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손에 땀이 났던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씩 떠나고 남편은 혼자 남았습니다. 그는 서류를 정리하며 무대 옆 복도로 향했어요. 시어머니는 용기를 내어 그를 따라갔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아들을 불렀어요. 도연아. 남편은 걸음을 멈췄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그리고 시어머니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엄마.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도연아 엄마야. 시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다가갔어요. 남편은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엄마 어떻게 여기를? 텔레비전에서 봤어. 내가 한국에 온다고. 시어머니는 아들 앞에 섰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서로를 바라봤어요. 엄마 많이 늙으셨네요. 너도 많이 변했구나. 남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해요, 엄마. 10년 동안 연락도 안 했죠.
왜 그랬니? 왜 엄마한테 전화 한 통 안 했어?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남편은 한참을 망설이다 말했어요. 엄마가 무서웠어요. 뭐? 엄마 기대가 너무 무거웠어요. 훌륭한 의사가 되라. 엄마를 실망시키지 마라. 집안을 빛내라. 그런 말들이 저를 숨막히게 했어요. 시어머니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남편은 계속 말했어요. 그리고 소희랑 엄마 사이에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둘 다 제게 편을 들어달라고 했고 저는 누구도 만족시킬 수 없었어요. 그래서 도망쳤어요. 도연아, 미안해요, 엄마. 정말 미안해요. 남편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들을 일으켰어요. 일어나. 내가 미안해. 내가 널 너무 힘들게 했구나. 두 사람은 서로를 안았습니다. 10년 만의 포옹이었어요. 조금 진정된 후 두 사람은 복도 구석 벤치에 앉았습니다. 도연아, 나 내 전화번호로 수백 번 전화했어. 근데 계속 없는 번호라고 나오더라. 아, 제가 미국 가면서 번호를 바꿨어요. 한국 번호는 해지했고요. 그랬구나. 난 내가 일부러 안 받는 줄 알았어. 남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엄마. 전화가 온 줄도 몰랐어요. 10년 동안 나는 내가 나를 버렸다고 생각했어.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남편은 어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미안해요, 엄마. 정말 미안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시어머니는 품에서 복돌이 인형을 꺼냈어요. 도연아, 이거 기억나니? 이건 민서한테 준 인형. 남편의 눈이 커졌습니다. 민서가 어떻게 됐어요? 시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민서가 아파. 숨을 제대로 못 쉬어. 뭐라고요? 심장에 문제가 있대. 수술을 받아야 하는데 돈이 없어서. 남편은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제 딸이 아프다고요? 응. 지금 소희랑 반지하에서 살고 있어. 우리 셋이서. 소희가 엄마랑요? 그래. 소희가 내 앞에 무릎 꿇고 살려달라고 했어. 그래서 내 집 팔고 같이 살게 됐어. 남편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내가 뭘 한 거야. 그는 울기 시작했어요. 내가 가족을 버린 거잖아요. 내 딸이 아픈데, 아내가 힘든데, 엄마가 집을 팔아야 하는데 나는 여기서 편하게 강연이나 하고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아들의 등을 두드렸습니다. 이제라도 돌아오면 돼. 민서가 널 기다리고 있어. 남편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지금 가요. 지금 당장 가겠어요. 정말? 네. 제가 민서를 살릴게요. 제가 직접 수술할게요. 남편의 눈빛이 살아났습니다. 두 사람은 서둘러 밖으로 나왔다. 택시를 잡아 타고 시어머니가 사는 반지하로 향했다. 차 안에서 남편은 계속 중얼거렸다. 제발 늦지 않았기를 제발. 시어머니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았다. 괜찮아. 내가 오면 민서는 나아질 거야. 수술실 불빛 아래. 택시가 반지하 골목에 도착했을 때 남편은 뛰어내렸습니다. 시어머니가 문을 열자 좁은 거실이 보였어요. 저는 민서를 안고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민서는 숨을 헐떡이고 있었어요. 소희. 남편의 목소리에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남편이었습니다. 10년 만에 보는 그 얼굴. 도연 씨? 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남편을 바라봤어요. 남편은 저에게 다가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안해, 소희야. 정말 미안해.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나 때문에 고생했지. 나 때문에 이렇게 힘들었지. 남편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용서해줘. 그리고 민서 좀 보자. 저는 민서를 남편에게 안겨줬어요. 남편은 딸을 보는 순간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서야, 아빠야. 민서는 가까스로 눈을 떴어요.
아빠, 아빠 맞아요? 응, 아빠야. 아빠 왔어. 민서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복돌이 말이 맞았어요. 복이 왔어요. 그 말에 우리 모두 눈물을 흘렸어요. 남편은 즉시 민서를 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자신이 일하던 서울대학교 병원에 연락해서 최고의 의료진을 모았어요. 제 딸입니다. 제가 직접 수술하겠습니다. 동료 의사들은 놀란 표정이었지만 남편의 결의에 찬 눈빛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서는 응급실에 실려갔고 우리는 복도에서 기다렸어요. 시어머니, 저, 그리고 남편. 세 사람이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도연 씨 정말 괜찮을까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남편은 제 손을 잡았어요. 괜찮아. 내가 꼭 살릴게. 하지만 혹시라도. 소희야. 남편은 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나는 세계 최고의 심장외과 의사야. 내 딸을 못 살리면 내가 의사일 이유가 없어.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수술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민서는 수술복을 입고 침대에 누웠어요. 저는 민서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민서야, 곧 나아질 거야. 아빠가 수술해 주실 거야. 엄마, 무섭지 않아요. 민서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복돌이가 있잖아요. 복돌이가 나 지켜줄 거예요. 저는 복돌이 인형을 민서 옆에 놓았어요. 그래, 복돌이랑 함께 있어. 민서는 인형을 꼭 안았습니다. 수술실 문이 열리고 간호사들이 민서를 데려갔어요. 우리는 복도에 남았습니다. 수술은 6시간 동안 계속됐습니다. 우리는 복도 의자에 앉아 기다렸어요. 시어머니는 두 손을 모으고 기도했습니다. 제발, 제발 우리 민서 살려주세요. 저도 기도했어요. 신이시여, 제발 우리 딸을 살려주세요. 시간이 너무 느리게 흘러갔습니다. 1시간, 2시간, 3시간. 저는 손톱을 물어뜯으며 수술실 불빛만 바라봤어요. 제발, 제발 무사하길. 6시간 후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남편이 마스크를 벗으며 나왔어요. 얼굴은 땀으로 범벅이었지만 표정은 밝았습니다. 성공했어요. 그 말에 우리는 동시에 일어났습니다. 정말요? 응. 민서 심장 완전히 고쳤어. 이제 숨 쉬어도 돼.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어머니도 울었어요. 도연아 고마워. 남편은 우리를 끌어안았습니다. 미안해요, 엄마. 소희야, 내가 진작 왔어야 했는데. 우리는 복도에서 한참을 울었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민서는 회복실로 옮겨졌습니다. 우리는 민서 옆에 앉아 아이가 깨어나길 기다렸어요. 1시간 후 민서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엄마, 민서야. 저는 민서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 어디 아파? 아니요, 안 아파요. 민서는 웃으며 말했어요. 아빠가 나 살렸어요? 남편이 다가왔습니다. 그래, 아빠가 살렸어. 고마워요, 아빠. 민서는 아빠의 손을 잡았어요. 복돌이 말이 맞았어요. 복이 왔어요. 남편은 민서 옆에 놓인 복돌이 인형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래, 복돌이가 맞았네. 복이 왔어. 남편은 인형을 민서에게 돌려주며 말했습니다. 이제 진짜 복이 왔어. 아빠도 돌아왔고 민서도 건강해졌고 우리 가족 다시 만났잖아. 민서는 복돌이를 꼭 안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민서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우리 민서 정말 잘했어. 용감하게 견뎌줘서 고마워. 그 순간 우리 넷은 처음으로 완전한 가족이 된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아내의 손을, 시어머니는 손녀의 손을, 그리고 민서는 복돌이를 꼭 잡고 있었습니다.
우리 이제 다시 시작하자. 네. 남편의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0년간의 상처가 치유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복돌이가 가져온 진짜 복, 가족의 회복. 민서가 태어난 건 일주일 후였습니다. 건강을 되찾은 아이의 얼굴에는 생기가 돌았어요. 더 이상 숨을 헐떡이지 않았고 밝게 웃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반지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도 함께요. 여기서 살아야 해요? 남편이 좁은 집을 둘러보며 물었습니다. 당분간은요. 돈 모아서 나중에 큰 집으로 이사 가요. 제가 대답했어요.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여기가 우리 집이면 여기서 살자.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이번엔 계란말이뿐만 아니라 된장찌개와 생선구이도 만들었어요. 남편이 집에 있으니 조금 더 신경 써서 차려야 할 것 같았습니다. 소희야, 내가 도와줄까? 남편이 부엌으로 왔어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앉아 계세요. 미안해. 요리 못하는 남편이라서. 괜찮아요. 저는 웃으며 밥상을 차렸습니다. 곧 시어머니와 민서도 일어났어요. 할머니, 아빠, 밥 먹어요. 민서가 환하게 웃으며 식탁으로 뛰어왔습니다. 네 사람이 좁은 식탁에 둘러앉았어요. 된장찌개 냄새가 집안에 가득했습니다. 민서야, 이제 아프지 않아? 시어머니가 물었습니다. 네, 할머니. 이제 안 아파요. 숨도 잘 쉬어져요.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야. 시어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민서를 바라봤어요. 남편이 밥을 한 숟가락 떠먹으며 말했습니다. 소희야, 밥 맛있다. 정말요? 응. 10년 동안 이런 밥 못 먹었어. 미국에서는 뭐 먹었어요? 그냥 혼자 사 먹었지. 외로웠어. 남편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끼어들었어요. 이제 우리랑 같이 있으니까 외롭지 않을 거야. 네, 엄마. 감사해요. 남편은 어머니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동안 정말 죄송했어요.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아니야. 엄마도 미안해. 너를 너무 힘들게 했어.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오해가 풀리고 상처가 치유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민서는 복돌이를 들고 왔습니다. 아빠, 복돌이 봐요. 이제 정말 복이 왔죠? 남편은 인형을 받아들었어요. 그래, 복이 왔어. 우리 가족이 다시 모였잖아. 복돌이가 대단해요. 민서는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남편은 인형을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한쪽 눈이 떨어져 나가고 솜이 빠진 낡은 인형이었지만 그 인형은 우리 가족을 다시 이어준 고리였습니다. 민서야, 아빠가 이거 고쳐줄까? 아니요. 이대로가 좋아요. 복돌이는 이래야 복돌이에요. 민서는 고개를 저었어요. 알았어. 그럼 이대로 두자. 남편은 인형을 민서에게 돌려줬습니다. 시어머니가 말했어요. 복돌이가 진짜 복을 가져다 줬네. 우리 집에 숨을 불어넣었어. 맞아요, 어머니. 제가 대답했습니다. 이 인형 덕분에 우리가 다시 만난 거예요. 우리는 모두 복돌이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그날 오후 남편은 발표를 했습니다. 나 한국에서 일하기로 했어. 정말요? 제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응. 한국 대병원에서 교수직 제안이 왔어. 받아들였어. 그럼 미국은요? 그만뒀어. 이제 한국에서 살 거야. 가족이랑 함께. 시어머니는 아들의 손을 잡았어요. 고맙다, 도연아. 아니에요, 엄마. 제가 진작 이래야 했어요. 민서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야호! 아빠랑 계속 같이 살 수 있어요. 우리는 모두 웃었어요.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이야기를 마무리할 시간이 왔습니다. 며칠 후 우리는 새 집으로 이사했어요. 남편의 월급으로 조금 더 큰 집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반지하가 아닌 햇빛이 잘 드는 집이었어요. 첫날 아침 저는 거실 창문을 열었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어요. 소희야, 뭐해? 남편이 뒤에서 안았습니다. 햇빛 쬐고 있어요.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서. 그래. 이제 좋은 날만 있을 거야. 정말요? 응. 약속할게. 저는 남편의 품에 안겨 창밖을 바라봤어요. 그날 저녁 우리 넷은 새 집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준비한 잔치국수가 식탁 위에 올라왔어요. 새 집 들어온 기념으로 만들었어요. 감사합니다, 어머니. 우리는 국수를 먹으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민서가 말했어요. 엄마, 할머니, 아빠, 이제 우리 계속 같이 살 거죠? 그럼 당연하지. 남편이 대답했습니다. 우리 가족이잖아. 시어머니가 덧붙였어요. 그래, 우리는 가족이야. 앞으로도 쭉.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민서야. 우리는 이제 헤어지지 않아. 민서는 복돌이를 꼭 안으며 웃었어요. 복돌이 말이 맞았어요. 복이 정말 왔어요. 우리는 모두 웃었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친 후 네 사람은 거실에 둘러앉았습니다. 네 사람은 거실에 둘러앉았습니다. 민서는 할머니 무릎에 머리를 기대고 복돌이를 안고 있었습니다. 이 순간이 영원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영원할 거야, 소희야. 시어머니는 민서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복돌이야, 고마워. 내가 우리 집에 다시 숨을 넣어줬어. 10년간의 어둠이 끝나고 새로운 시작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복돌이가 가져온 건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가족이 다시 함께할 용기였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